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시작 화면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시대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라파엘로, 카라바조, 렘브란트. 그래서 그 공통점이 그 왜 우리 르네상스 미술 배울 때 끼아로스쿠로 그죠? 혹은 테네브리즘이라고 하는 암흑주의, 그 빛과 어둠의 명암을 강하게 줘가지고 주제부만 살려내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삭제하는 그런 방식들을 우리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아직 까라바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안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까라바조는 뒤에 다루려고 아직 안 다뤘고, 어쨌든 시대로 순서로 보면 이런 기법의 뭐 시간상의 원조라고 하면 아마 그 전에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방식의 그림을 완성도 있게 굉장히 잘 그렸던 사람이 이제 라파엘로고요. 그 직접적인 영향 하에서 까라바조가 이런 화풍을 이어받았고, 그리고 이제 북구로 그게 좀 이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까라바조 추종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확산이 확 되면서 프랑드르나 나중에 이제 네덜란드 지역에도 이제 영향을 미쳐서 이제 그 정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렘브란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다루어진 사람은 제일 밑에 둘, 렘브란트와 베르메르라고 하는데요. 그 계보가 사실 라파엘로, 카라바조, 렘브란트로 이어지는 계보가 하나 있고, 그 계보에서 살짝 비껴나서 또 굉장히 독특한, 잘 아시다시피 그림을 남겼던 베르메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연대를 보시면 다 많이 못 살았어요. 37세 라파엘로 1520년에 사망했고, 까라바조는 훨씬 뒤에 이제 태어나갔지만 역시 오래 못 살고 이제 사고 열심히 치다가 갔고요. 39살에. 이제 그 사이에 선생님 오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막 시작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뭐 유럽에서 당연히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종교 개혁은 이미 다 우리가 베이스로 깔고 간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 지역에서는 가톨릭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톨릭적인 생활 양식, 복식,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예술 양식을 다 파괴하고 새로 자기네들끼리의 새로운 부르주아 양식을 이제 창출해 되었던 어떤 상황이 있었고요. 그 중에 특히 네덜란드 플랑드르 지역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지만 굉장히 성상 파괴 운동까지 한번 있어가지고 한번 싹 쓸렸던 이제 상황이 있었고요. 근데 거기서 네덜란드가 이제 약 81년간의 독립전쟁을 치릅니다. 그게 이제 1648년에 이제 독립을 이루었는데요. 요 독립을 이뤘을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오라녜 공이라고, 보통 이제 네덜란드 말로 오라녜가 영어로 오렌지거든요. 우리가 네덜란드 축구팀 오렌지 팀이라고 하는 게 그 오렌지 공 그 색깔, 그것 때문에 오라녜 공이라고 하는데, 그 오라녜 공을 이제 실제적으로 독립전쟁을 이끌어가지고 모든 많은 걸 성취해냈기 때문에 이제 오라녜 공은 조국의 아버지라고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칭합니다. 이때요. 렘브란트는 그 독립전쟁 과정을 겪고 독립전쟁이 된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의 황금기 골든 에이지가 시작되는데, 그 골든 에이지를 같이 타고 갔던 이제 화가고, 그래도 조금 살았어요. 63세. 예. 베르메르는 독립전쟁이 끝나는 거의 그 시기에 독립전이 완성된 상태에서 이제 거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렘브란트하고 나이 차이도 좀 있고 세대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못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렘브란트는 이 뒤로도 계속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렘브란트의 어떤 면을 베르메르하고 비교하면서 얘기할 거고, 방학 끝나고 나면 이제 가을에는 뒤로
알브레히트 뒤로 다룰 건데 또 렘브란트하고 뒤로 하고 또 비교 계속 이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렘브란트는 작품이 너무 많아요. 반면에 베르메르는 작품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35점 남아 있거든요. 그거나마 베르메르 건지 몰랐는데 새로 발견돼가지고 포함해가지고 한 35점 남아 있으니까 렘브란트는 이만합니다. 그 작품집 하면은. 근데 아마 뭐 발견되지 않은 거 훨씬 더 많을 것 같고요. 오늘은 렘브란트하고 베르메르 이야기를 주로 다루면서 플랑드르는 네덜란드 지역의 미술 이야기를 많이 할게요. 자,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끼고 앞뒤로 살았던 두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와 베르메르. 이 사실 베르메르는 이름도 읽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저번에 우리 브리헐도 그랬지만 풀네임으로 부르면 요하네스라고 이제 쓰는데 네덜란드에서 얀이라고 많이 줄이니까요. 얀이라고 부르고요. 저 베르메르는 사실은 되게 이상한 발음이에요. 이렇게 많이 통용되기 때문에 놔둔 건데 원래 이제 네덜란드식 발음에 제일 가까운 거는 퍼그미에르 정도 됩니다. 퍼그미에르. 예, 전혀 알아들어서 우리가 가서 그냥 베르메르라고 못 알아듣고요. 예, 퍼그미에르 이 정도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디는 좀 이제 네덜란드를 그래도 좀 잘하는 분들은 페르메르라고 쓰고 어떤 사람 페르미에르라고 써 뭐 그러는데 어쨌든 뭐 어떻게 해도 우리나라 발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그냥 통용되는 방식으로 오늘 그냥 편하게 베르메르로 할게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제 퍼르미에르 정도의 발음을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여러 가지로 공통점도 있고 또 이제 대립되는 점도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작 대 소작. 뭐 렘브란트는 너무나 다작이 많고요. 그 상업적인 마인드가 되게 좋았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초상화라든가 이런 소품들을 우리로 말해서 이제 굿즈 잘 팔리듯이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화가들이 만들어서 팔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렘브란트는 이걸 가만히 보니까 그때마다 그릴 게 아니라 판화를 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원래 저쪽 이제 렘브란트가 돈이 많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시절에 이탈리아에서 좋은 그림을 사다가 그걸 뺏깁니다. 판화로. 그래서 그걸 막 찍어서 계속 파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고, 그래서 엄청나게 찍힌 작품도 많고, 또 스스로 작품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작 스타일이고요. 베르메르는 말씀드렸지만, 물론 얼마 안 살긴 했지만, 활동 기록에, 활동 기간을 보더라도 너무 적은 수를 그렸고요. 한 작품에 그리고 또 그리고 그리고 또 계속 덧칠하고 또 그리고 막 그렇게 했던, 오랜 시간 그렸던 그런 스타일의 이제 화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자 대 빈자 이런 구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렘브란트의 그림으로 이제 일대기를 살펴볼 건데 렘브란트는 이제 부자인 시절이 있습니다. 원래는 가난했지만 아내와 결혼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지참금을 꽤 많이 받았고요. 근데 이제 그 아내의 부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유산을 또 소송을 통해서 더 받는 바람에 부자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치벽이 생겼고요. 사치벽이 생겨가지고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다 무역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골동품들이 암스테르담에 막 쏟아져 들어오던 시절이었거든요. 거기에 사치와 낭비가 이제 꽂혀가지고 그냥 되든 안 되든 다 사 모으는 이상한 이제 낭비벽이 생겼습니다. 다 사 모았더니 집이 좁네. 그래서 무리해서 집을 큰 거 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따 살펴볼 어떤 그림 하나의 사건 때문에 쫄딱 망하고 아내가 죽고 근데 아내하고 결혼할 때 이 그 말하자면 장인이 뭔가 믿었지 않았든지 만약에 아내가 먼저 죽으면 아내가 받은 유산 다시 돌려받는다고 서명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돈도 뜯기고 한순간에 완전히 내려앉은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서 완전히 빈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굴곡이 렘브란트의 그림에 고스란히 특히 자화상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런 것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렘브란트는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탔던 사람이고 베르메르는 그냥 계속 가난하게 쭉 살았던 사람입니다. 종종 베르메르가 누구한테 그림을 배웠느냐 사실은 이제 스승이 없다가 지금은 정답인데요. 물론 교류한 사람도 있고 많았었는데 그 일부에서는 렘브란트의 공방에 가서 배웠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렘브란트도 평생 네덜란드를 안 떠났지만 베르메르는 이제 자기 동네를 평생 떠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행도 거의 안 했고 그래서 태어난 곳과
화가 길드에 등록한 곳과 사망해서 묻힌 곳이 다 고동되거든요. 그래서 그 렘브란트 공방으로 갔을 리도 없고 공방에 가서 배울 돈도 없었을 거고, 예, 실제 확풍도 별로 안 겹치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거의 가망성이 없는 얘기로 알려져 있고요. 스승과 제자생 아닌 게 거의 확실합니다. 네. 둘 다 빛의 화가라고 이제 평을 받고 있어요. 뭐 누가 빛을 안 다루겠어요. 화가 다 시간 예술인데. 하지만 렘브란트와 베르메르는 정말 빛을 너무 잘 다뤘던 사람이고, 사실은 빛으로 말하면 이탈리아의 그 뭐 유명한 화가, 그 짜르르한 화가들이 훨씬 더 잘 썼는데, 렘브란트와 베르메르는 어떤 의미에서 빛의 화가냐면 빛을 제한적으로 써가지고 굉장히 극적인 효과를 냈던 걸로. 예, 환한 그림이 아니라 아까 보신 것처럼 아주 제한적인 빛 하나를 탁 떨어뜨림으로써 굉장히 특별한 어떤 효과를 내는데 아주 능숙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서, 예, 빛의 화가이고 그 이면에는 무슨 말이냐면 어둠의 화가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렘브란트의 관련된 책을 내거나 뭐 도록을 보면 환한 부분 다 잘 찍죠. 근데 어두운 부분을 잘 찍는 책은 드물어요. 예. 검은색도 굉장히 이렇게 그레이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모니터나 TV 할 때 명암비 그거 이제 얘기하는데, 그 명암비를 잘 찍는 출판사 책으로 렘브란트를 봐야 어둠에 얼마나, 예, 많은 층위가 있는지를 알 수 있더라고요. 오늘은 좋은 그림 갖고 왔으니까 좀 그런 점에서 감상도 했으면 좋겠고요. 둘 다 길드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베르메르는 베르메르가 살던 델프트의 화가 길드에 있었고, 렘브란트는 렘브란트 암스테르담 길드에 있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에, 당시 네덜란드에서는 길드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그림을 유통하지 못하는 구조를 아예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드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어야만 했고, 길드에 들어가려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어떤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라이센스를 발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렘브란트나 베르메르나 둘 다 역사 화가로 이제 히스토리컬, 혹은 히스토리안 페인터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 역사 화가라는 게 역사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역사 화가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히스토리는 옛날 고대 그리스도 때 내려오던 전통, 어떤 사건과 사건을 짜임새 있게 만드는 게 히스토리컬이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그림, 어떤 내러티브, 서사 구조가 있는 그림을 그리는 걸 역사화라고 그러는데, 이거 다시 말해서 굉장히 지적인 작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걸 그럴싸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개념, 어떤 스토리, 어떤 가치, 어떤 아이디어, 관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그림이고, 그 역사화라고 하는 큰 범위 안에 세부 주제가 물론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종교 주제고요. 그 다음에 신화 주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새 알고 있는 그야말로 역사 주제고요. 그 다음에 알레고리화라고 보통 말하는 교훈이 있는 뭐 용맹, 뭐 절제, 뭐 지혜, 뭐 이런 것들, 이런 교훈이 있는 알레고리화가 여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이게 거의 이제 중요한 하이라키 순서예요, 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순으로는 초상, 그 밑에가 풍속, 그 밑에가 풍경, 그 밑에가 정물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생명이 없고 영혼이 없고 지적인 어떤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고전주의 서양 미술사를 공부하거나 전공하면서 그 인문학적인 베이스 없이 서양 미술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랬기 때문에, 이랬기 때문에. 저기 스틸 라이프, 이건 생물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생명이 없는 건 가장 하급.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렘브란트가, 혹은 렘브란트 시대의 네덜란드 화가 사람들이 아무래도 종교개혁 이후고 또 카톨릭과 다른 방식의 양식이나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초상이나 풍속, 풍경, 정물을 굉장히 많이 그렸고, 그게 미술사 시장에 공식적으로 많이 유통되기 시작한 이때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슬슬 미술 장르, 이 장르가 평등하게 약간 올라오거든요. 그걸 결정적으로 완전히 두드려버린 게 프랑스 혁명이고, 그중에 디드로가 그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미술 장르의 수직적 구조를 수평적으로 만드는데 디드로가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는데, 그건 나중에 또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까라바지스타 그러면 난 까라바조 추종자야 라는 뜻이고요. 까라바지스티 그러면 까라바조 추종자 드립니다.
네, 까라바조 죽은 지가 한참 됐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유럽, 그러니까 까라바조가 머물던 곳으로부터 북유럽까지 까라바조 추종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로마, 나폴리, 북부 이탈리아, 시칠리 여기는 우리가 다 이제 이번에 답사 갔다 와서 까라바조가 어떤 행적을 밟았는지 봤던 곳들이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플랑드르는 독일 북서쪽, 프랑스 북부, 네덜란드 남부 이렇게 엉켜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벨기에 지역이라고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네덜란드에서는 특별히 위트렉트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까라바조 추종자들이 굉장히 성했었습니다. 위트렉트는 이 시기가 너무 재밌는 시기인 게요. 제가 저여서 특별히 그런 건 아니고 요 이제 렘브란트가 활동하고 요 시절이 이제 데카르트가 성찰이라는 책을 낸 게 1641년이거든요. 그다음에 스피노자가 첫 책을 낸 게 1661년이에요. 요 시절에 위트레히트와 레이던과 암스테르담과 여기에 완전히 그냥 새로운 사상, 철학혁명, 뭐 미술혁명 모든 게 다 혁명적으로 일어났고 데카르트도 프랑스에서 자꾸 가톨릭한테 압박을 받으니까 네덜란드로 도망가가지고 위트레히트에 머문 적도 있고 점점 이렇게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다 여기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크 회화는 당시의 철학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이제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프랑스, 스페인까지 쭉 이제 까라바조 추종자들이 있는데요. 우선 이제 가벼운 수준을 볼게요. 시칠리아의 추종자들. 이건 까라바조 그림이고 이름이 마리오 미니띠예요. 근데 실제로 까라바조의 모델이 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요 사람 이름이요. 근데 이제 로마로 건너가서 까라바조를 만난 다음에 까라바조의 굉장히 중요한 작업의 모델로 다 서서 모델로 활동을 하고 나서 까라바조 사후에 시칠리아로 돌아와서 화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미니티의 작품인데요. 조금 떨어지죠. 네, 물론 잘 그립니다만 까라바조 추종자라고 하기엔 좀 뭐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미니티 작품인데요. 카타니아에 있는 건데 물론 이제 끼아로스쿠로를 잘 썼지만 이 예수의 다리가 좀 뭔가 좀 빠져 보이죠, 비율이. 예. 근데 영향은 확실히 보입니다, 그죠? 네, 이 정도. 나폴리 추종자들을 볼게요. 좀 낫습니다, 그죠? 예. 까라치올리라고 하는 화가고요. 까라바조 영향이 강력하게 보이죠. 요건 까발리노. 이런 식의 뒤를 날리고 주제부, 그다음에 하나의 하이라이트를 활용하는 까라바조 주의가 이거는 까라바조도 그렸던 유디트 홀로페네스네요, 그죠? 목을 뱉던. 근데 까라바조야 안 되죠. 참 이게 참 답답한 겁니다. 예, 이건 프라칸차노, 그죠? 프랑칸차노. 술에 취한 실라노 쓴 건데 압축법을 멋지게 잘 썼고 몸의 물질감 같은 것도 잘 이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로마가 아무래도 많겠죠. 로마의 가장 중요한 작품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 뭐 까라바조라고 막 우겨도 약간 믿을 만한 발리오니의 작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천상의 에로스와 지상의 에로스, 저속한 에로스, 고귀한 에로스와 저속한 에로스 주제인데요. 고귀한 에로스가 저속한 에로스를 제압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막아낸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이것도 까라바조 추종자들이고요. 이것도 까라바조 추종자. 이것도 유디트 홀로페네스 일환데 까라바조와는 다르지만 아주 멋진 그림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빛이 올라가서 그죠? 얼굴 위로 약간 이렇게 마스크, 이렇게 피렌체가 아니라 베네치아 마스크 쓴 것 같이 아주 독특한 그림자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역시 또 아르테미시아 겐틸레스키를 뺄 수가 없죠. 까라바조의 영향을 입은 여성 화가로서 굉장히 우직한 작업을 했고 제 기억에 그 1세대 페미니스트 그 화가로 알려져 있는 화가입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이 굉장히 자주 소환하는 화가죠. 아르테미시아 겐틸레스키. 플란드르도 이제 위쪽으로도 이제 알프스를 넘어서 북유럽으로 이제 퍼져가는데요. 어떡하나 이 작품 이거. 확실히
어둠을 다루는 데는 북유럽만한 애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촛불로 신호를 보내는 남자라는 뜻인데요. 그림인데요. 확대해서 보시면 참 선생님 죄송한데 저기 바깥에 불 좀 끌 수 있을까요? 예, 저기서 빛이 들어오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저기 거실. 예. 오늘 좀 어둡게 봐야 잘 보이는 게 많아가지고 불가피하게 저 노트북도 어둡게 하겠습니다. 예. 이 수염과 그죠? 아래 자기가 들고 있는 촛불에서 올라오는 빛 때문에 수염이 위로 올라가는 그림자, 이런 것들요. 눈에 맺혀 있는 어떤 빛 두 개, 그죠? 엄청난 솜씨들입니다. 그다음에 입술에 그 반짝이는 입술, 그다음에 이게 왜 이러나? 목의 레이스.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왜 자꾸 이러지? 됐는데 너무 용량이 커서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러지? 된 것 같습니다. 좀 맞춰보면 좋겠네요. 네,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건 시간이 볼 게 많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게 참 절묘한 거예요. 초를 이렇게 가려서, 그죠? 이게 신호를 이렇게 보내는 건데 그 가린 덕분에 빛이 더 이 남자 얼굴 쪽으로 반사돼서 더 강하게 이제 빛이 올라가고요. 책 들고 있는 책은 그냥 시커멓게 그냥 처리해서 우리 요새 말하면 실루엣 사진처럼 처리했고, 그 밑에 손도 보시면 참 멋진 작품입니다. 루트 플레이어. 이 표정들 좀 보세요. 요거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잘 보지 못하는 표정인데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표정들 연구 좀 보세요. 이 사람이 렘브란트의 스승이라고 할 만한 사람 중에 하나로 속하는 세헤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세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거는 베드로의 거절입니다. 예수를 아니?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나 예수 몰라. 거절했던 그 순간인데요. 그림이 우리가 이게 바로 보이는, 역시 이제 저 사람의 몸으로 초는 가리고 초에서 나가는 빛은 이제 앞에 전경에 있는 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비추고 있고요. 근데 이 초를 가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의 그림을 더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가 카드놀이판이잖아요. 지금 이 베드로가 막 어수선한 이 판을 통해서 카드를 뒤에 감추고 지금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베드로의 행위를 꼰지르는 듯한 거죠. 여기 카드 보이시죠? 아주 재밌는 그림입니다. 타짜예요, 타짜. 우리말로 하면은. 자, 판 우스트의 마테의 부름입니다. 까라바조는 아직 우리가 안 다뤘지만 까라바조의 마테의 부름이라는 그림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도대체 누가 마테냐 가지고 막 말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예수의 손가락이 좀 명확하죠. 둘을 가르쳤나요? 여기서도? 그래서 아마 저 뒤에 있는 요 사람이 저 나오라고요? 라고 했던 요 사람 예수의 눈은 그죠? 여기가 있네요. 시선은 이렇게. 근데 얘가 갑자기 일어나려고 나반하는 거 같이 일어나려고 이제 이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불분명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 사람이 마태인 것 같습니다. 까라바조의 그림이 해석이 많아가지고 이 까라바조 주의자들도 그 마태의 부름을 서로 가르치는 사람이 달라요. 자, 위트리스트로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예수에게 가시관을 쓴 예수라는 작품이네요. 역시 까라바조 추종자들이고요. 마태의 부름, 여기는 명확하게 가르쳤죠. 누군지. 나이 제일 많은 이 사람. 여기 손 납니까? 이렇게 가르치던 거, 그죠? 까라바조 다룰 때 또 한 번 다루겠습니다. 전 이 그림 보고 아주 깜짝 놀랐는데요. 그림이 전체적으로 여기 조명이 초가 하나 있고요. 근데 초 끝은
요게 처음에 전 무슨 플래시인 줄 알고 플래시로 이 책을 비추는 건 줄 알고 와, 이 당시 벌써 플래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참 찾아봤더니 그게 아니라 와인하고 요 촛대를 촛불을 딱 가린 요거는 와인 병 뚜껑이더라고요. 와인 보관하는 그 뚜껑. 절묘하게 그걸 가려놓고 요게 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저쪽으로 반사가 뒤로 촥 되면서 여인의 가슴 부분과 얼굴로 환하게 빛이 나가는, 예, 술 취한 동무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확대해서 보시면요, 그죠? 예, 여기 번쩍번쩍 금속으로 된, 뚜껑이 보이고요. 여기 보면 또 자기가 그림 그려놓고 자기 사인해놨어요. 파누스테가 여기 써놨어요, 이렇게. 글씨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아마 어떤 시 같은데요. 그래서 이 시에 맞춰서 아까 어디 갔습니까? 네. 류트 치면 노래 부르는 여흥을 달래는 뭐 이런 이제 분위기인데 역시 카라바조의 영향을 충분히 받은, 이 사람도 표정 좀 보세요. 이건 이중주 혹은 듀엣이라는 작품이고요. 네, 콘서트라는 작품인데요. 저 제일 뒤에 있는 사람 표정 보이시나요? 술에 취해가지고. 네, 보시면 악보도 직접 거의 재현 가능할 정도로 세밀하게 그렸고요. 아이고 취했어, 그죠? 얼큰합니다. 네. 이런 표정들, 류트 줄의 밑 뒤에 그림자까지. 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런 정말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리는 분위기가 이제 막 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이탈리아, 알프스 이남에서는 볼 수 없는 굉장히 다채로운 표정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넘어가면. 그쵸? 너무 재밌는 표정들이죠. 그 다음에 숯을 불 때 왜 붉어지는 그 순간을 포착해서 그린 요런 주제의 그림 많습니다. 네, 렘브란트도 그린 게 있고요. 네, 하나 이제 주제인데 숯불을 부는 그림인데요. 확대해서 보시면 두 사람의 불장난이라는 게 너무 명확하죠. 그죠? 네. 네, 숯불 때문에 얼굴이 붉어진 건지 아니면 이 애정 행각 때문에 얼굴이 붉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주 날아가는 숯불도 이렇게 唰, 그죠? 네, 멋진 작품입니다. 이런 게 이제 가톨릭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네, 네덜란드만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판 트로스트의 판 혼트로스트의 야유당한, 놀림당하는 혹은 뭐라 할까요? 좀 더 하여튼 괴롭힘 당하는 예수. 화면이 이제 가운데 횃불을 통해서 비난당하고 있는 예수의 무표정한 표정이 이제 보이고요. 그 오른쪽에는 이제 예수의 고통을 직접 참여한, 그래서 가시관을 머리에 막 씌워갖고 막 고통을 직접 가하고 있는 가해자가 한 명 있고요. 그 사람의 표정은 마치 그 누굽니까? 그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악의 평범성을 얘기했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나치의 엄청 아이시만까지 말, 아이시만처럼 자기 임무에 충실한,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없고 난 시키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나에겐 죄가 없어, 그런 표정으로 열심히 예수를 고문하는 사람이 있고요. 왼쪽에는 또 아까 말한 표정들, 다채로운 표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바로 앞에 막대기 하나를 들고 예수를 또 이렇게 같이 괴롭히는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를 괴롭히지 못하지만 예수가 저항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이렇게 같이 괴롭히는 그런 한 일군의 사람이 있다면, 곧 요 사람, 그 뒤에 있는 요 사람은 가담은 하지 않지만 굉장히 쾌락에 쩐 표정으로, 그죠? 뒤에 숨어갖고 그런 인간 군상. 이 사람도 이제 구경꾼. 요 사람은 요 빛을 자기가 들고 있는데 그 불을 손으로 가려가지고
자기가 이 상황에서 빠지고 싶은 느낌인가 봐요. 나는 보지 못하였노라 혹은 나를 감추고 싶은 어쨌든 여러 가지 인간 군상의 한 그림 안에 굉장히 멋진 프레임으로 담겨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그런 다양한 그 얼굴들을 네덜란드에서는 특별히 트로니라고 불러요. 약간 저속한 용어인데요. 쌍판 낯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얼굴을 계속 고민하고 연습하는 게 이제 트로니 연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하면 낯짝 연습? 그래서 약간 고상한 얼굴은 따로 있고요. 약간 불쾌하거나 막 일그러지고 좀 그런 표정들, 그런 얼굴 낯짝을 쌍판떼기 우리 여기 써 있는 쌍판떼기를 이제 네덜란드 트론이라고 부르는데 방금 그런 얼굴들이 다 트로니 연구를 통해서 얻은 그림이고요. 요게 의외로 렘브란트의 초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트로니 연습이 보이시죠? 굉장히 다채로운 사람들의 표정. 자기 그림이 확립되지 않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렘브란트도 이런 기간이 있었고요. 이제 렘브란트의 자화상이 왜 이렇게 다채로운 표정이 등장하는가? 그건 다 자기 자화상을 통해서 트로니를 연구했던 흔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렘브란트가 20대 그랬던 자화상들이고요. 여기 28년이니까 20대 중반에 아직 돈 없고 결혼해서 돈이 지참금도 없고 화거로 뜨지도 않고 그래서 가난하게 자기 화실을 간신히 하나 얻어가지고 전 이거 볼 때마다 약간 백색 공포증 같은 게 이제 생각나는데요. 그 왜 하얀 종이에 첫 글자 쓸 때 오는 공포 있잖아요. 혹은 하얀 캔버스 위에 첫 붓을 뭐야 그 순간. 근데 그걸 극복을 못하면 이제 작가도 될 수 없고 아무것도 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어두워졌으니까 좀 이걸 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중요할 때는 끄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 화판에 달려들지도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이 모든 그림이 뽀사시하게 처리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시면 카메라 초점 맞추듯이 초점이 맞춰진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장소예요. 요 라인들이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요 라인들이. 그리고 자기는 포커스 밖으로 밀어냈어요. 왜냐하면 이때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렌즈 깎는 직업이었잖아요. 렌즈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런 아마 시각들이 새로 아마 등장을 한 게 아닌가 추정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이제 막 작가로서 데뷔하려고 하는 화가의 어떤 불안, 그다음에 그 가난 보시면 포커스가 정확히 여기 맞췄던 게 보이시죠? 저 뒤는 어둡고 그죠? 이게 가난한 바닥이에요. 마룻바닥. 뜯어진 벽 보이시죠? 뜯어진 벽들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작업실을 얻어서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젊은 화가의 출발점을 보여주는 자화상이라서 굉장히 저는 각별하게 생각하는 그림입니다. 구도가 너무 멋져요. 그죠? 어떻게 이런 구도가 좀 난쟁이 같아요. 그렇죠. 뭔가 이상해. 약간 걸터 앉아 있긴 해도 하여튼 뭔가 자신은 굉장히 왜소하고 그래서 또 실제로 인물이 되게 못나가지고 약간 열등감이 있었다고 하네요. 어렸을 땐 이뻤는데 서양 애들 그렇잖아요. 특히 네덜란드 사람들은 좀 그런 편입니다. 자, 29년이니까 막 데뷔해서 얼마 되지 않은 야심찬 얼굴이 담겨있는 자화상이고요. 원래는 훨씬 밝은데요. 렘브란트가 이제 자기 그림 보존 처리를 위해서 황색 계열이 있는 바니쉬를 입혔다고. 그래서 훨씬 더 그림이 어둡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렘브란트 그림을 복원하는 사람들도 그 바니쉬를 벗겨고 내면 의외로 환해서 굉장히 놀라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바니쉬가 이제 끈적끈적하니까 거기에 먼지도 잘 붙고 뭐 초 켜놓으면 초 그을음도 들라붙고 그래서 렘브란트가 원래 바니쉬를 칠했을 때보다 뒤에 훨씬 더 점점 어두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이제 렘브란트 복원하는 사람들이 복원해 놓으면 그림이 상당히 이제 밝은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얼굴은 굉장히 다빈치처럼 그 뭐라 합니까? 연기 처리, 스푸마토 기법으로 윤곽선을 없애지만 그렇지 않은 사물의 경우는 엄청 세밀하게 정말 빛이 나게 잘 그리는 게 렘브란트예요. 그래서
렘브란트는 뽀사시 처리를 잘하지만 그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도 굉장히 능했던 사람입니다. 저 빛 떨어지는 빛이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빛 하나씩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특별한 효과를 주는데 이런 부분에서 베르메르가 굉장히 강한 영향을 받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렘브란트가 결혼도 하고 돈도 생기고 화가로서 이제 뜨고 막 이제 그래서 이제 한참 힘줄 시절의 그림인데 이거는 이제 툴펜 박사의 해부학 교실이라는 하는 유명한 그림이죠. 야 이거 참 어디 뭐 설명할 뭐 필요가 없죠. 너무 잘 그린 그림이어가지고. 예. 그림은 우리가 보기에 전면에 나와 있는 오른쪽에 큰 책 구석에, 그다음에 중간면에 틸프 박사와 시신,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 강의를 들은 사람도 다 당대 석학들이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틸프 박사가 당시에 박사학위 논문이 그 신경을 어떻게 잡아당기면 죽은 시신인데도 손가락이 움직이는가. 요게 박사학위 논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저 뒤에 들고 있는 책이나 요 앞에 있는 책은 아마 요 전 시대 해부학으로 이제 이름을 날린 베살리우스의 해부학 인체 구조에 관하여 파브릭에 관하여 뭐 그런 책일 건데 그 책하고 틸프 박사가 새로 발견해서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신경 이론이 어떻게 다른가 그걸 이제 당대 석학들에게 이제 강의하는 장면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그죠? 예. 그 틸프 박사는 오른손으로는 이게 제가 의학용을 몰라서 그런데 저 집게로 신경을 잡아당기면서 왼손으로는 이렇게 움직여라고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틸프 박사의 손, 어떤 사람은 시신, 어떤 사람은 자기 책을 들고 요 뒤에 있는 설명이 그죠? 여기 베살리우스의 책을 들고 뜨아 이럴 수가 놀라움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원래는 이제 모자를 씌웠던 흔적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여기도 모자를 썼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그림자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모자를 쓰면 튠프 박사가 죽을까봐 죽어서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이제 모자를 지었던 것 같고 이 사람들의 복식이요. 이제 가톨릭은 굉장히 화려하고 이제 그런 걸 입는데 이쪽은 이제 그 뭐라 합니까? 약간 청교도 청교도였기 때문에 항상 검은 옷에 검소, 청빈 이런 걸 이제 주장해서 돈 되게 많이 벌면서 그래서 유일하게 사치할 수 있는 게 레이스였다고 그래요. 옷은 검게 입고 근데 레이스는 화려하게 자기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레이스를 얼마나 잘 그려주느냐가 당대의 초상화로 돈을 잘 벌 수 있느냐 없느냐 네덜란드 지역에서는 척도였다고 합니다. 레이스 신경 쓴 거 보이시나요? 자 오른쪽에는 베살리우스의 책 같은 것이 보이고요. 시신 해부, 손 여기 요거 빛 떨어진 거 보이시나요? 여기 빛 요거 요 점 하나가 그림을 살린다니까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자 틸프 박사의 레이스 보이시나요? 얼굴보다 더 리얼하게 그린 앞에 끈하고 레이스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물어야 할 게 여기 n분의 1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 가톨릭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 역사를 만들고 자기네 이야기 써야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양식을 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그림들이 이제 기존의 역사와하고는 다른 자기네 시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역사화로 남겨놓은 그 중에서도 그 그룹 포트레이트, 그룹 초상화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조합원들이라든가 특별히 어떤 뭐 고아원의 이사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 단체 우리로 말하면 단체 사진 찍는 이제 그런 개념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n분의 1로 그림값을 내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어디 중요한 장소에 보관하는 이런 게 이제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프란스 하스라고 이제 당시에 유명한 화가가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이런 식의 단체 초상들.
이런 식의. 근데 중요한 건 똑같이 n분의 1로 그림 값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림 인물의 배분이 n분의 1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 공통적으로 고아원의 이사진들, 운영자들, 요거는 병원의 이사진들이라고 합니다. 다 n분의 1로 잘 배열이 되고 있죠. 예. 여성들이네요. 자, 이거 유명한 그림들 레익스 가시면 볼 수 있는데요. 그럼 렐레프 비커 장군의 민병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민병대라 수가 많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가 있지만 n분의 1로 잘 배분을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줘야지. 안 그러면 이제 민병대원들한테 원망을 받고 주문도 안 들어오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이제 문제의 이 작품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이제 야경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이제 알고 있지만 원래 제목은 프란스 반닝코크와 빌럼 반 루이텐부르크의 민병대.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이 이끌고 있는 민병대예요. 1642년이니까 렘브란트가 제일 잘 나가고 너무 잘 나가가지고 초상을 부탁하든 뭘 부탁을 하면 렘브란트가 자기 마음대로 그려버리던 시절입니다. 그래도 마이스트로기 때문에 말을 못하던 시절이었는데요. 이제 아시겠지만 요 민병대 그림을 그리고 나서 렘브란트가 파산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n분의 1로 돈을 냈는데 이 그림은 n분의 1로 분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가운데 두 사람만 조명을 받고 있고 뭔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여성 한 명, 나머지는 막 제각각입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그렇죠? 제가 이거 핀트가 나간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엄청 잘 맞아 있잖아요, 그죠? 또렷하게. 근데 뒤에 사람 다 날렸어요. 왜? 렘브란트는 자기 이런 그림 좋아하는 거야. 자기 화풍대로 그리고 싶은 거예요. 좀 얼굴 반쪽 나갔죠. 흐릿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 또렷함 보세요. 엄청 또렷한데 뒤에 다 날렸어요, 그죠? 날리고 제일 뚜렷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게 너무 뚜렷해가지고 욕을 먹었다고 그래요. 뭐 이런 여기에다만 집중하고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 막. 그죠? 확대해서 보시면 튀어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진짜?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 그림은. 인간들 다 날려먹고 보세요. 와, 얼마나 집착을 했는지. 못하고, 그죠? 근데 민병대원들이 기분이 나쁘겠죠. n분의 1로 돈 내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요 닭 한 마리를 메고 있는 소녀는 이게 무슨 이 민병대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전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여기다가 힘을 줬어. 희한한 렘브란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그려지고 나서 민병대원들이 우리 이 그림 수령 못한다. 계약은 파기다. 그리고 그림도 안 가져가고. 그래서 이 그림이 떠들다가 뭐 여기저기 아무데나 널려져 있다가 붙어 있다가 그랬다고 해요. 이게 1885년에 이 민병대 그림이 붙어 있던 이제 기록합니다. 근데 보시면 원래 그림보다 요 왼쪽하고 위쪽이 좀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아무도 수령 안 하니까 여기저기 싼 값을 팔리다가 막 아무데나 내팽개치다가 심지어 렘브란트 그림을 찢어가지고 오려가지고 붙이고 막 그랬던 이제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하얀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이 오려냈던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렘브란트 그림을 보면 여기만 이렇게 남아 있는 상황이고, 요거는 이제 누군가 복원도를 똑같이 그린 게 있습니다. 당대로서는 완전히 순환을 당한 작품인데 이제 사후에 렘브란트가 재발견되면서 어떻게 이렇게 멋지고 역동적인 그림이 있을까 라고 이제 찬사를 받던 이제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렘브란트는 이 그림 덕분에 이제 더 이상 주문이 안 들어오고, 근데 때마침 요해, 이게 이제 1642년이죠 아마. 요해 와이프가 죽습니다. 와이프가 죽으면 어떻게 하기로 됐나요? 와이프가 갔던 지참과 받았던 유산을
되가져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에 빚을 내가지고 평생 이제 요새나 말하면 모기지 론으로 큰 집을 샀는데 주문 안 들어오죠. 돈 다 다시 뺏겼죠. 그다음에 집에서 그 집 때문에 은행에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제 파산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렘브란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제 굴곡이 시작되는 지점이고요. 렉스에 가시면 현재 이 그림이 이제 복원 중인데 이렇게 보이게 복원을 해가지고 이 와중에도 돈을 벌게, 그죠? 여기 어디에 아마 저는 못 봤는데 기부할 수 있는 통을 놔뒀다고 하더라고요. 보셨습니까? 그 와중에도 돈을 벌 수 있도록 이 대단한 상업 꾼들입니다. 그런 실현의 기간을 맞아서 1659년 이제 약간 늙은 렘브란트의 얼굴을 보면 더 이상 그 자신만만하던 화가의 얼굴이 아니라 완전히 고생에 쩌든 화가의 얼굴입니다. 역시 포커스는 얼굴에 가 있지만 손 보시겠어요? 손은 다 날렸습니다. 보세요. 손은 다 날렸어요. 그리고 얼굴을 보면 완전히 눈가 다쳐 주름에 완전 빈곤과 완전히 가난에 시달리는 렘브란트의 나이, 그 노년 나이, 아주 잘 살아있지만 뭔가 그림은 더 깊어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기법도 지금 제가 꼬부랑머리 보시면 붓으로 그린 게 아니라 붓 뒤로 긁은 흔적 보이시나요? 이런 부분 여기. 그래서 점점 기법상으로도 되게 다양한 기법들을 소화시키고요. 나중에 뒤로 할 때 판화도 보시겠지만 렘브란트도 판화의 대가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화의 기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한 게 렘브란트이기 때문에 요 실현의 시기 동안 렘브란트 또 신기하게 예술은 또 깊어졌어요. 렘브란트의 노년 작품을 대표하는 이제 작품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한 4년 동안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거의 계속 손질을 했던 이제 그림입니다. 이른바 유대인 신부라고 하는 작품이고 원래 성서 1화에서 뭐 이삭과 그의 아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사실은 저는 뭐 좋아하긴 좋아합니다만 다른 작품도 훨씬 훌륭한 작품 많은데 뭐 이 그림 갖고 난린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게 더 유명해진 게 이제 고흐가 이 그림을 놓고 여러 차례 굉장히 그 어떤 진심을 다한 평들을 많이 올렸어요. 제가 본 건 이거 하나인데 다 말라 푸석푸석해진 빵 한 조각만 먹더라도 이 그림 앞에서 2주일 동안 앉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의 10년을 포기해도 좋다 라고 이런 고흐가 너무나 좋아했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렘브란트가 마지막까지 엄청나게 많은 터치를 통해서 계속 뭔가 찍어 발랐던 흔적들이 보이고요. 역시 네덜란드는 진주죠, 진주. 이따가 이제 베르메르에서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요 반짝이는 요 반지의 빛 하나 이런 것들이 그림 전체를 반짝반짝반짝하게 만듭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이거 1662년인데 이제 정신 차렸어요. 단체 초상화 들어오니까 똑바로 그리잖아요. n분의 1로. 이거 만년 작품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천재의 이 객기가 수그러들고 예술원이 깊어지고 그러면서 참 이거 옛날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랬다면 아마 렘브란트는 기고만장하다가 명작을 못 남기고 죽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생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만년작 중에 하나인 바쉐바의 목욕 씬입니다. 이건 이제 다윗 왕이 바세바의 목욕하는 씬을 보고 나서 반해가지고 자기 부하의 아내죠. 그 장군은 전쟁터로 보내고 바세바한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내 방으로 와라. 바세바가 오른손으로 들고 있는 그 편지가 아마 그 편지 같고요. 하녀는 자기 그냥 일에 충실한 사람으로 열심히 이제 왕의 오늘 이제 부름을 받는 자기 주인마님의 이제 몸을 닦아주고 있고요. 바세바가 깔고 앉은 침대번호 아직 구겨져 있고요. 바세바의 저 편지를 들고 있는 손끝하고 얼굴의 표정이 이거 정말 만년 렘브란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저 손끝에 살짝 뒤집혀서 편지 내용이 살짝 보이시죠?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편지 끝에 붙어 있는 빨간 거는 이거 뭐라 그러죠? 봉인한 거, 왕의 편지를 봉인했던 흔적 알려주고 있고요.
굉장히 무기력하게 이제 내려가 있는 손들. 바시바의 표정은 이거 오늘 밤 이제 춘향이 버전은 수청을 들면 남편에 대한 배신이고, 수청을 안 들면 나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 사이에서 그냥 차라리 내 몸을 닦아주고 있는 하녀 네가 정말 편한 인생이구나 라는 표정일지 뭘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복잡한 표정을 다 읽어내기가 어려운데요. 하여튼 굉장한 작품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시커먼 부분, 그죠? 여러 버전들 가운데 바세바의 목욕을 그린 굉장히 많은 작품이 있는데, 그 뒤에는 이제 되게 다윗이 숨어서 이제 바세바를 보는 표정이 있는데, 렘브란트 날렸어요. 날렸고. 자, 약간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요거는 1956년에 독일의 아도르 피클러라고 하는 진짜 독일 사람들도 이 집요함에 저는 바로크의 주제들 17, 18세기 바로크의 주제들을 다 나열해가지고 그 주제로 누가 그림을 그렸나 리스트를 다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바로크 시절에 가장 많은 그림의 주제가 뭘까? 이제 성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이제 바셰바 인 바데, 모욕하는 바셰바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그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이게 이제 초기 프리어 바시 초기의 얘들이고요. 초기에 그렸던 것들이고, 그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이탈리아에서 누가 그렸고 그쵸,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프랑스에서 누가 그렸고, 밑에 보시면 도이칠란드 독일에서 누가 그렸고, 네, 여기는 수산나의 목욕신입니다. 16세기 중세 처음에 이제 남아 있는 모델들. 그다음에 이탈리아에서 누가 그렸나 쭉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네덜란드에서 누가 그렸는지. 그래서 요 목욕신으로만 미술사를 잡아도 뭐 거의 책 한 권 분량이 나올 만큼 목욕신을 많이 그렸는데, 그 이유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목욕신에 바로크 시절에 집착을 했는지. 자, 이거 이제 렘브란트 거의 만년작이죠. 주제는 이제 아실 겁니다. 이거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렘브란트 자신이 방황과 방황을 거듭하고 이제 허세도 없고 모든 걸 내려놓고 이 탕자를 안고 있는 아버지가 뭐 예술 그 자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종교적 귀화라고 해야 될지 귀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의 막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흐느껴 울고 있는 돌아온 탕자를 이제 그렸습니다. 오른쪽에 두 형들은 표정이 안 좋아요. 유산이 이제 나가니까, 그죠? 아버지는 아들 기다리다 거의 눈이 먼 상태고요. 노년에. 탕자의 머리 보세요. 빡빡 밀렸습니다.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빼싹 말라가지고, 발바닥을 보시면 완전히 그냥 이제 집 나가면 개고생. 이게 거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렘브란트의 화려한 면도 있지만 굴곡이 심했던 인생. 그래서 렘브란트의 마지막 자화상입니다. 노년에 1669년. 그리고 69년에 사망을 했죠 아마. 네. 페르메르로 넘어가겠습니다. 페르메르 이거는 이제 왜 어쩌다 이렇게 연결됐냐면, 이것도 역시 목욕신이에요. 근데 이거 목욕신은 디아나의 목욕신입니다. 디아나 여신. 다이아나와 그의 요정들이 목욕하고 있던 걸, 남자 이름 갑자기 까먹었네요. 그 누가 엿보다가 들켜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죽임을 당했다는 그 일화를 하고 있는데, 엿보는 남자가 보통 원래 이렇게 있거든요. 아니면 여기 원래 개 자리에 있든가. 개 한 마리가 들어와 있네요, 그죠? 자, 어떻게 디아나인지 알 수 있냐? 머리에 이제 반달 표식이 있죠. 이게 이제 달의 여신 디아나고요. 요 반짝임, 그죠? 빛 하나가 들어와서 이 대야 물그릇 거기에 비친 요 그림이, 요 부분 때문에 그림이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발을 닦아주고 있는 여성, 옷의 반짝임, 페르메르의 장기가 이제 슬슬 드러나는 시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는 여성.
개 한 마리, 그리고 옆에 이제 그 식물이 하나 있죠. 식물에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목욕신들 가운데 하나고요. 역시 이제 이것도 성화인데요.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작품이죠. 네, 전혀 신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가톨릭의 그림하고 다르고 약간의 아우라가 있긴 하지만 어떤 신성 같은 걸 표현하지 않았던 베르메르의 어떤 특징이고요. 아직 양식적으로 확고하진 않지만 그 왼쪽 위에서 빛 하나가 떨어지고 거기서 이 테이블보가 빛을 발하고 인물들에게 빛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좀 양식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거의 전형적인 페르미에의 구조죠. 왼쪽 창문 하나의 빛, 거기에 빛을 받고 있는 어떤 여성. 풍속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작업을 걸고 있는 군인, 그 군인을 보고 미소를 짓고 있는 여성입니다. 위에 보시면 당시 홀란드의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지도 보시기 전에 왼쪽에 빛 보이십니까? 창문과. 그래서 북유럽 특유의 대기 원근법이라고 그러죠. 공간의 어떤 원근을 살려주는 특이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지도는 위에 보시면 노바 에트 아쿠라타 뭐 도티우스 홀란디스 뭐 어쩌고 써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당시에 새로 정확하게 그려서 출시됐던 지도를 아마 베르메르가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고 진짜 벽에 걸려있던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그냥 그려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르메르는 그런 짓 잘했어요. 자칫 베르메르가 있는 그대로 그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베르메르는 어느 정도는 있는 걸 그렸지만 거기에 있는 정물이라든가 뒷배경이라든가 구조는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꿨던 사람입니다. 이걸 왜 확대 그림을 갖고 왔냐면요. 뭔가 어색한 점이 있지 않나요? 이 여성의 얼굴에 뭔가 어색함이 있지 않아요? 요 코에 점 하나 있잖아요. 그죠? 예. 요게 확대해서 보면 되게 어색한 점이에요. 근데 이 점 하나 때문에 그림이 산다니까요. 희한한 놈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터치인데 그 터치 때문에 그림이 코끝이 딱 살아가지고 그죠? 그리고 그 코끝의 반짝임하고 옷 레이스의 반짝임, 그 다음에 뒤에 의자의 반짝임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반짝이고 있고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에도 사실은 여기 입 밑에 이상한 하얀 점이 하나 붙어 있어요. 약간 침 흘리는 것처럼. 여기도 이 보이시나요? 여기 요 점. 요 점 하나 안 그래도 되는 점인데 요것 때문에 생기가 돕니다. 희한한 작가예요. 와인 글라스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역시 포도주병은 아까 그 포도주병하고 같은 디자인이죠. 베르메르가 가난했지만 저 파란색 안료가 굉장히 비싼데 저거를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요 의자, 요 파란색 안료요. 그 베르메르 블루라고 할 정도로 베르메르는 그 파란색을 좋아했고 확대해서 보시면 천 위로 떨어지는 빛들, 그렇죠? 여기 반짝반짝반짝 떨어지는 빛들, 그다음에 요 병 위로 떨어지는 그림, 그렇죠? 그래서 참 잘 그리네요. 할 말이 없네. 여기도 그죠? 여기 요거 이런 것들이 멀리서 보면 그림 전체를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어떤 마법 같은 장치인 것 같습니다. 스탠드 글라스와 거기서 비쳐나오는 빛들. 그리고 요 그림은 또 이제 자기가 그려놓은 것 같아요. 보통 여기에 이 그림의 주제, 그러니까 풍속화 같지만 교훈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러 어둡게 했는지 지웠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림이 달려 있었습니다. 자, 이건 야외신이네요. 확실히 다르죠, 야외신은. 역시 아휴, 바닥에 보더블럭. 아이 옷에 저 깐주한테 변색 기법 보이시나요? 벽돌, 벽. 뒤에 나무들. 그다음에
저 남자의 눈빛 보이시나요? 한 잔 먹이고 많이도 따라줬네 진짜, 그죠? 아이씨, 아 이건 맥주인가? 벨기에 네덜란드 맥주인가요? 네. 네. 베르메르가 남긴 그림 중에 정말 작고 아무 그냥 그 움직임도 없는데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작은 거리, 델프트의 작은 거리입니다. 이 건너집 2층에 올라가서 본 거리를 이렇게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보시면 너무나 평화롭고 단정한 집인데 저는 못 봤어요 이 그림. 레익스에 가면 아마 있다는 것 같은데 이 앞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서 있다고 합니다. 작 요만한 그림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여성에겐 작업 거는 남자들의 그림이 굉장히 많고 특별히 이거는 이제 당대에 이제 그 무역으로 자본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풍속이 좀 문란해지기 쉽죠. 그게 이제 나중에 프랑스에서도 그런 영향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쨌든 이 가운데 지금 여성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은 뚜쟁이고요. 그래서 이 여성에게 저 뒤에 있는 남자를 소개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밖에서 보시면 여성의 표정이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와인 아예 한 잔해, 그죠? 한 잔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뚜쟁이가 소개를 하고 있고 이 뒤에 있는 사람은 이 아내의 남편 초상화라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베르메르가 이런 식으로 교훈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풍속화 같지만 알고 보면 알레고리 교훈화라는 거. 알레고리는 아니지만 교훈화라는 거. 이거 뒤에 이제 소개받고 싶어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빛, 그죠? 여기 접시 위에 반짝이는 요 빛, 이런 것들이 그림을 너무 아름답게 여기 창문이 비치는 요 모양, 그죠? 요 빛. 역시 뚜쟁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뭐 저 여성에게 이 남자가 작업을 건다 어쩐다 그런 이야기도 많은데요. 이거 제목이 뚜쟁이에요. 그죠? 뚜쟁이고. 저 테이블보 보이시나요? 엄청납니다. 테이블보 위에 떨어진 빛, 그죠? 그다음에 여기에 팔꿈치 술인가요? 뭐 하여튼 뭔가 약간 술 같은 것이 반짝거리고 여기에 빛이 떨어지고요. 와인잔에 떨어지고 그다음에 하이라이트는 이 여인의 얼굴에 떨어져 있습니다. 요 잔은에도 이제 빛이 반사되고요. 일부 사람들이 이게 베르메르가 남긴 유일한 자화상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기는 동전 한 입을 갖고 있네요. 그래서 이 돈을 주는 사람이 뚜쟁이고 이 뒤에 있는 사람이 이제 소개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확대해서 보시면요. 네. 이게 화소가 깨지거나 포커스가 나간 게 아니고 이렇게 그린 겁니다. 뿌옇게. 하지만 여기 동전 끝에 빛 하나 떨어지는 거 있죠. 이런 것들 와인잔의 빛. 요거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가 무역으로 성공을 하니까 중국의 청화백자들이 이때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르메르 그림에 중국 청화백자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거 정말 유명한 그림인데요. 델프트의 광경. 델프트의 모처에서 바라본 풍경인 것 같습니다만 여기도 사실은 굉장히 큰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전경에는 먹구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후경에는 구름이 거친 곳이 있고 구름이 껴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여기 구름이 안 껴있는 곳에서 한 라인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요 뒤에 요 조그만 요게 델프트 구교회의 탑이고요. 요게 델프트 신교회의 탑입니다. 네. 이건 델프트 청어잡이 배라고 해요. 청어가 많이 잡혔던 모양입니다.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델프트 사람들이 서 있고요. 이 물에 비친 델프트의 광경들. 네. 요게 구교회 종탑, 이게 신교회 종탑인데
구교의 종탑에는 빛이 전혀 안 들어가 있고 후줄근하게 잡았습니다. 그 신교의 종탑에는 어디 갔나요? 예, 빛이 떨어져 있고 굉장히 화려하게 세워놨는데요. 이 위치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구글 지도에서 본 데프트 광경인데요. 여기 있는 건물, 옛날에는 요게 이제 없었죠. 아스팔트라든가 이런 게 없고 다 이제 그냥 항구였고, 요 건물 어느 지점에서 바라보면 요게 이제 구교의 탑이거든요. 요게 신교의 탑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진 찍는 분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요 그림하고 똑같이 잡으려고. 근데 그건 우연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그릴 수가 있나 봤더니 저기 베르메르가 카메라 옵스쿠라라고 하는 당시 이제 카메라 전 단계의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스케치를 그대로 해서 집에 가서 작업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우리가 이제 빛의 화가라고 베르메르도 그래서 빛을 잘 쓰는데 빛을 제한적으로 잘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 그림의 하이라이트는 어디 떨어져 있나요? 다시 전체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걸 놓치기. 네. 이 그림의 하이라이트는 요런 데 떨어져 있네요. 눈이 부실 정도로, 그죠? 네, 여기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그 노출이 나갈 정도로 밝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의 주제는 요 신교회입니다. 신교회. 네, 왜 신교회가 주제냐면 얼마나 떨어졌나 볼까요? 네, 여기 노출 얼마나 많이 줬는지 아시겠죠? 카메라로 말하자면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그리고 요게 이제 신교회 앞에 튀어나와 있는 종탑이에요. 탑입니다. 탑. 예. 왜냐면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오라냐 대공이 묻혀 있습니다. 그 조국의 아버지라고 오라냐 대공이, 그러니까 네덜란드 독립을 이끌었던 오라냐 대공이 묻혀 있던 곳이기 때문에 베르메르가 그냥 데프트 풍경을 그린 것 같지만 사실은 조국의 아버지에게 헌사를 바친 그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 한 줄기 빛이 저기에 떨어지고 있는 그림이라고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걸 이제 알고 보시면 재밌죠, 이런 그림들이. 상당히 머리가 복잡한 인간들이었다, 서양 화가들이. 자, 이런 풍속 카드는 이제 계속 등장을 하죠. 확대해서 보시면 역시 여기 또 집착한 빛, 한 줄기 빛, 그리고 여기 의자에 있는 요 버튼들 반짝임, 고급 식탁보, 이런 것들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반짝반짝 아름답게 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죠, 장소가? 네. 아마 장소를 바꾼 것이 아니고 한 장소에서 계속 그렸을 것이다. 이건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잠시만요. 이게 먼저죠. 편지 읽는 여인 시리즈가 굉장히 많아요. 편지 읽는 여인의 얼굴을 열린 창문을 통해서 이제 보고 있고요. 편지를 읽는 여성의 표정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앞에는 헝클어진 침대보와 테이블보와 과일이 엉클어져 있네요. 이거 엎질러져 버렸네요. 이거 어떡하냐. 연애 편지를 받은 것 같은데. 확대해서 보시면, 그죠? 그래서 이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오른쪽에 그림이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베르메르는 수시로 자기가 자기 공간에 뭘 넣고 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백견해서 복원을 했습니다. 봤더니 에로스가 있네. 이거 연애 편지 받은 거예요. 역시 또 같은 주제죠. 연애 편지 받았던 것 같고. 역시 또 편지 읽는 여성이죠. 근데 저는 이 편지 읽는 여성 시리즈를 보면서 뭐에 놀랐냐면, 이때 여성들이 글을 읽었구나. 그러니까 사회가 개방적으로 되면서 교육 기회가 확장되고, 그래서 여성들이 아까 류트, 악기도 잘 다루고 글도 읽게 되고, 이 시기에 사실은 데카르트 철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보헤미아 공주가 있었습니다. 보헤미아 공주가 데카르트가 거의 한 60통 넘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당시에 뭐 윤리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막 논쟁을 하거든요. 그랬을 만큼 여성들의 어떤 교육이 상당히 올라와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 이게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우유 따르는 여인. 아, 이 우유를 따르고는 있는데 꼭 진짜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거죠. 역시 같은 공간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모델은 아마 진짜 썼겠죠. 하지만 이 여인이 허리에 두르고 있는 저 앞치마는 색깔이 무지하게 비싼 블루입니다. 베르메르 블루 집착했어요. 확대해서 보시면 윤곽선 하나도 없고 다 스푸마토 기법으로 다 뽀얗게 뽀사시 처리를 했고요. 여기도 여기 반사되는 거 보이시죠? 이런 솜씨들은 정말. 그리고 여인은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우유가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컬컬 안 따르고 한 줄기로만 따르고 있어요. 왼쪽에는 빵이 있고요. 빵 뒤에는 아까 말씀드린 청화백자 같은 종류가 있고, 이 빵은 그래서 이 그림은 그냥 한여를 그린 풍속화가 아니고, 왜 우리 르네상스 배울 때 그 알레고리 교훈화 중에서 물 따르는 거는 절제라고 하는 그 덕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절제입니다. 사실은 요 원근법적으로 보자면 요 테이블은 원근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죠? 설마 요렇게 생겼다 하더라도 요 끝에서 이렇게 자르면 떨어집니다. 요 항아리가. 그죠? 이거는 그냥 그려 넣은 거예요. 원근법에 안 맞습니다. 그려 넣은 건데 물 대신 우유를 따르지만 얼굴은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요. 그죠? 평화롭고. 그래서 절제 알레고리라고 이제 보시는 편이 훨씬 맞다. 왜냐하면 베르메르도 역사화가 히스토리안 그러니까 이야기 그림으로 등재되어 있던 1급 작가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많은 화가들이 진주에 집착했는데 우리가 진주 귀걸이라는 소녀를 아다시피 이제 베르메르의 특기는 진주였습니다. 진주. 진주 두세 점 보고 이제 오늘 마무리할 건데요. 참. 여기 이제 이 문갑이라고 해야 되나요? 작은 서랍에 반짝이는 빛. 여기 빛 하나 떨어지고요. 펜에 떨어지고 손에 떨어지지만 무엇보다 귀에 여기 보이시죠? 반짝이는 빛 하나. 여기 진주 귀걸이 진주. 그렇죠? 이거 되게 어색한 빛이거든요. 이거 그냥 과감하게 가까이서 보시면 여기 입술에도 하나 살짝 찍었네요. 빛을. 그죠? 코끝에 그다음에 진주 눈빛. 이런 식으로 구석구석에 아주 작은 빛 터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생기 있게 살려내는 장면입니다. 역시 편지를 받는 여인인데요. 하녀로부터 확대해서 보시면 저 이제 와인 보관 혹은 물병과 컵에 빛이 나고요. 요 얼마나 환하게 이 편지 위에 빛을 떨어뜨렸는지, 그죠? 요 손등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역시 진주 귀걸이, 진주 목걸이 보이십니까? 비쌉니다. 네. 그죠? 진주 귀걸이. 여기도 그러고 보니까 못 봤는데 그냥 어색한 빛 하나 이렇게 떨어뜨렸네요. 여기. 실제로는 저렇지 않았을 건데 베르메르가 신의 한 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터치를 통해서 살려낸. 이제 저 여인의 귀에 있는 진주 귀걸이 보시나요? 반짝거리는 거? 점 하나. 선물을 받고 앞에 있는 건 거울 같아요. 거울에서 자기 얼굴을 진주거리를 막 걸면서 저도 이거 무슨 표정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황홀인지 아니면 자기 만족인지 어떤 표정입니까? 여성들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전 모릅니다. 진주거리 목걸이 한 번도 안 걸어봐가지고 아무튼 요 귀에 진주, 그죠? 목에 진주. 그다음에 여기에 하나 떨어진 빛. 그다음에 여기 떨어진 빛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 떨어진 빛 이렇게. 더 확대해서 보실까요? 뿌였습니다. 확대하면. 하지만 이거
유화 깨진 거는 화소 하나도 안 깨졌잖아요. 그래서 이건 깨진 게 아니라 이제 진짜 뿌옇게 이제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이거 뭐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진주기 요리한 소녀.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침 한 방울이라고 해도 뭐 할 말이 없는 말도 안 되는 점 하나 있잖아요. 입술보다 더 강하게 찍은 점 하나, 그 다음에 귀걸이에 있는 진주귀걸이 포인트, 눈빛. 이 복장은 이슬람의 터번이 당시에 이제 들어와서 유행을 해가지고 역시 비싼 블루, 이런 안료는 다 아프가니스탄 이런 쪽에서 수입하는 거잖아요. 그 이슬람 지역 그 블루하고 녹색 노란 천 두 개로 머리를 이렇게 감싸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고요. 입술과 진주귀걸이에서 반짝이는 빛 두 개, 이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살려내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그림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다시 보고 싶은 그림 있으시다거나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확대 그림까지 173개 봤네요. 오늘 슬라이드 많이 봤죠. 하나하나를 좀 천천히 감상할수록 하면 좋은데 또 이제 말씀하시면 또 보여드릴게요. 네, 말씀하시죠. 저 아까 구교회랑 신교회 같이 그리면 네, 잠깐만요. 그 델프트 풍경이요? 잠시만요. 어딨더라? 잠시만요. 네. 요거 말씀이시죠? 네. 이걸 보면 이 구교회는 뭐 중세 때 세워진 교회일 거고 신교회는 새로 세워진 교회면 서로 다른 종교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 이제 같은 그 원래 그냥 뭐 가톨릭 공간이었지만 이제 그 종교계 이후에는 이제 개혁사에 들어서 쓴 거겠죠. 예. 근데 저건 이제 지어진 지 굉장히 오래된 교회고요. 요거는 이제 가까운 시일 안에 지어진 거여서 양식이 서로 다르죠, 그죠? 좀 더 보시면 여기가 훨씬 크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왼쪽은 성당이고 오른쪽은 교회예요. 얘네 언어에서는 구분이 없어요. 어, 원래 원래 다 교회인데 그 중에 어떤 거 바실리카라고 부르고 어떤 거는 뭐 저기 카테드랄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뭐 부르는 방식이 다르고 뭐 용도나 어떤 크기에 따라서 다 얘네 네덜란드는 커르크입니다. 커르크 처치. 다 처치예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우대 크루키 옛날 올드 처치라고 그러고 저거 노바 뭐 하여튼 무슨 뭐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 사진 한번 찍어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네덜란드 독립운동 전후로 이런 종교적인 변화보다는 그 오랑제 그 공작에 대한 헌사인 부분을 더 강조해서 그림을 해석하는 쪽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전쟁이라는 게 스페인에 대한 독립전쟁인데 당시 스페인이 카톨릭의 맨주였습니다. 로마가 힘이 빠지고 그 카톨릭의 권력이 스페인으로 넘어간 상태였거든요. 스페인은 이른바 무적 함대를 운영하면서 가톨릭의 힘을 같이 운영하던 조직이었고, 근데 이 프랑드르 지역은 오늘 이제 시작 부분에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네덜란드 하면 다 우리 뭐 먼저 떠올리나요? 풍차하고 튤립이잖아요. 네? 풍차하고 튤립인데 풍차는 왜 풍차냐면 원래 저기 땅이 아니었잖아요. 다 개간해서 이제 만든 땅인데 그러다 보면 물이 계속 들어와서 둑을 만들고 그 둑 안으로 들어와 있는 바닷물을 퍼서 밖으로 빼는 게 풍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참 개간할 때는 약 3만 개의 풍차가 있었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만 개. 3만 개, 만 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 1,000개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암스테르담이라는 말도 암스텔강 뚝이라는 이름이에요. 암스테르강에 뚝을 세워가지고 이제 밖으로 바닷물을 빼내고. 근데 왜 네덜란드가 이제 튤립을 키우기 시작했냐면 튤립이 염분에 강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바닷물기가 많이 있어도 얼마든 잘 자라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튤립을 또 개발하고 뭐 해가지고 색깔별로 다 막 이제 해서 이제 그걸 돈을 많이 벌었죠. 예, 그런 어떤 맥락이 있고 그러다 보니 여기 원래 니네 땅도 아니었고 카톨릭 니네 땅도 아니었고 우리가 개발한 땅이고 그래서 카톨릭 지역이었긴 했지만 그 스페인 점령가 있었지만 원래 무역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돈이 많이 쌓였고 그래서 굉장히 독립적인 지역이었어요 원래. 근데 그게 많이 쌓이니까 이제 말하자면 마음대로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더 눈치 안 보고. 그러니까 아예 스페인하고 이제 독립전쟁을 시작했고 81년간의 독립전쟁이 끝난 시기가 이제 이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가장 주도적인 큰 역할을 해낸 게 오라네공이고 그래서 이제 오라네공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독립만 한 게 아니라 스페인이라고 하는 카톨릭 세력으로부터 네덜란드 전체를 이제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맥락도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라네공을 추종하고 또 기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네덜란드는 이제 나중에 그 장로회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되게 엄격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검은 옷 입고 청빈 강조하고 거기에 한국에 들어오는 장로회인데 참 그 세운 사람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엄격한 종교가 들어와서 그게 나중에 결국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 네덜란드 안에서요. 혹시 또 보고 싶은 그림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나이트워치.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렘브란트는 좀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 베르메르는 좀 더 공간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서 좀 그 점도 아까 그 이렇게 대조적으로 함께 보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거라서 대조적으로 느껴졌어요. 네, 그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독립전쟁 과정에서, 그다음에 종교개혁 과정에서 사실 전쟁통이잖아요. 그래서 렘브란트처럼 이렇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실 네덜란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의 그림은 매우 전투적이고 사실적이고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게 이제 한 전통이 있었어요. 렘브란트만 이런 식으로 했어요. 특이하게. 그리고 렘브란트 이후로는 다 영향받아서 이렇게 또 가고.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정말 특이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페르메르는 사실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렘브란트처럼 완전히 아까 말씀하신 그 인간 내면으로 막 들어가서 선착하고 아까 그 바세바의 표정 같은 건 저는 도저히 이 복잡한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단순하게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표정에 렘브란트가 막 집착을 했는데 페르메르는 그러면서도 내면도 내면이지만 어떤 외적인 아까 말한 좀 뭐 그런 빛, 또 사물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였던 이제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렘브란트와 페르메르 또 이제 렘브란트는 루벤스하고도 비교도 재밌고요. 뒤로하고 다 이렇게 비교도 재밌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뒤로 이제 계속 아마 같이 이제 등장을 할 것 같아요. 장르별로. 또 이 그림 참 울림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예전에 큰 그림으로는 안 봤거든요. 근데 확대해서 봤더니 진짜 아 이게 만약에 렘브란트 자신이었다면 얼마나 힘들었길래 만년에 이런 그림을 그렸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꾸준하게 못 사는 것도 힘들지만 이 롤러코스터가 훨씬 더 이렇게 더 힘들잖아요. 원래 올라가면 내려오기 싫은 게 인간 아니고 그죠? 예. 따뜻한 물로 샤워하다가 이제 온수 안 나오면 네. 냉수로 씻기 힘들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예, 렘브란트가 아마 그런 점에서 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렘브란트 경우는 그 시대의 다른 화가들에 비해서 예술적인 그런 추구랄까? 네네네. 제가 좀 이런 게 상당히 강렬했던 너무 독특하죠. 그 당시에 누구도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지도 않고 뭐 초점을 날아가게 한다든지 뭐 자기 반성에 잠긴다든지 이런 전혀 뭐 없었는데
들으면서 느낀 게 베르메르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그 확고한 자기 그런 기준을 네, 상당히 갖고 있는 네, 네. 그런 생각이 예. 그러니까 베르메르는 아마 강박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딱 그 자리, 그 세팅에 어떤 일정한 주제의 모델 그렇게 해서 계속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나가지도 않고 예. 그래서 뭐 시도 별로 없었나 예, 많이 그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마 파란색 물감을 사서 그런가 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 근데 그 그림 보면서 느낀 게 저거는 안 쓸 수가 없다. 한 번 보면 베르메르 그리면서 저게 빠져버리면 진짜 맹탕이지 맹탕. 네. 맞아요, 진짜. 대단한 블루. 예, 대단한 블루. 베르메르 블루라고 우리가 블루 앞으로 부르기로. 예, 한번 볼까요? 델프트 블루라고. 델프트 블루. 좋습니다. 델프트 블루. 아까 델프트 풍경 같은 경우에는 예. 저희 지금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여기도 있어요. 블루가. 예. 네. 가만 읽고 가서 봤어야 되는. 예. 근데 책 읽고 가서 보셨잖아. 그래도 아니 거기 부교하고 이게 빛이 어디에가 빛은 그걸 어딘가 그거하고 그거는 뭐로 제가 나는 그 유일하게 보셨을 것 제가 같아요. 진주 귀걸이를 하는 보셨어요? 소녀보다 델프트 풍경을 보고 싶었었어요. 예.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주 귀걸이를 하는 소녀 쪽에 다 서 있는데 저는 저 그림 먼저 가서 예. 봤거든요. 그게 영화가 뜬 다음에 진짜 엄청 많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영화에서 나왔어요. 진주 귀걸이 한 소녀라는 영화가 진짜 예. 정확히 사실 저는 델프트 풍경 보고 예. 싶었어요. 델프트 풍경. 그 묘합니다, 되게. 이거 진짜. 그 그림을 상당히 좋아해서 잃어버린 시간을 내서 많이 다뤘어요. 예. 상당히 진지하게. 그렇구나. 자, 한번 봐야겠네요. 예. 그래서 그걸 읽고 나니까 이 그림에 호기심이 엄청 가더라고요. 진주 귀걸이 한 소녀. 아니, 델프트. 델프트.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찍고 이런 네. 것들을 다 찾아서 봤거든요. 그 델프트 풍경 검색하면 자기가 찍은 사진들 되게 많이 나와 이 자리에서. 되게 한참 웃었는데. 그래서 저번에 여행 가셔서 예. 부러워하고 아. 보나 내년 여름에 가시죠. 내년 여름에. 예. 올 겨울은 아마 마드리드로 들어가서 포르투갈로 갈 것 같은데요. 한 다음 주쯤에 회의할 것 같거든요. 굉장히 네. 그리고 아까 렘브란트 그림을 보니까 물론 베르메르도 잘 그리긴 하지만 손을 굉장히 이쁘게 그리네요. 렘브란트 손이 진짜 그 전에 그림도 그러고 바세바 손을 손- 너무나 이쁘게 바세가 손 같은 경우 그죠? 예, 여기 손 보시면 아까 그 의사들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컸네 진짜 바세바는. 되게 예술적으로 이게 진짜. 그거 처음 그러더라고. 예. 진짜 그 대가들은 정말 손을 너무 잘 그려요. 손이 제일 그리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손발 진짜 그리기 어렵다. 로댕도 뭐 손에 엄청 집착하잖아요. 뭐 조각도 그렇고요. 손을 저렇게 이쁘게 그려. 라파엘로 손 엄청 집착했고요. 예. 여기도 손이 그죠? 예. 미적인 걸 나타내는. 그분은 이 그림이 왜 이렇게 좋았을까요? 아까 제가 남긴 이 말 말고도 여러 차례 온 찬사를 다해서 남긴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호가 언제쯤 이 그림을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글쎄요. 한번 연도수를 찾아볼게요. 되게 여러 차례 가서 봤고 그때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긴 모양이더라고요. 자기한테 어떤 부부가 없었잖아요. 결혼을 하지 여자가 그것 때문에? 없어서 굉장히 부부에 대한 따뜻한, 공경? 그렇지. 부부애를 표현하는 거죠. 뭔가 같은 위안을 되게 크게 얻었던 썼나 봐요. 그렇지 않나 싶었네요. 네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뭐랄까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네네네. 그런 이유도 그런 추가적으로. 이건 사실적인 초상화나 이런 건 아니죠? 이거는 모델은 아마 섰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성서에 한 그 이삭하고 레베카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예. 그림을 그 칠해서